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백제가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한번 봤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그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고 또 가장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다고 하면서 인생에 비춰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른 선생님 분도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하신 역사 강사분이신데 그분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신라가 가장 늦게 전성기를 맞이하고 또 신라가 결국엔 통일을 이뤄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신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무언가가 늦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저도 이제 뭐 글쎄요, 제가 그 생각을 그분보다 먼저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해요. 어 그리고 돌이켜 보면 저도 좀 이게 늦게 좀 된 타입이거든요. 이제 자리를 잡은 게. 그러니까 어 저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지만 뭐 신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뭔가가 성취가 좀 더딘 것 같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견디기 좀 힘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어쨌든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라입니다. 신라는 우리가 신라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아마 뇌물마립간, 눌지마립간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뇌물마립간 때 이제 박석김 색 중에 이제 김씨 왕위 세습을 고정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한테 도움 요청했다가 정치적으로 간섭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눌지왕 때 넘어와서 왕이 부자 상속,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남진 정책을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나제 동맹을 체결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요. 이제 지증왕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선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때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확정을 해요. 이게 참 그렇죠. 요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증왕 전까지만 해도 사로국이라고 불러왔다가 지증왕 때 드디어 나라 이름을 사방을 새롭게 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라라고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엄청 늦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여나 고구려는 이미 예전에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라는 지증왕에 이르러서야 그동안은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다가 지증왕에 이르러서야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거니까 굉장히 늦긴 늦죠. 그리고 이 왕이라는 칭호를 쓰는 건 기본적으로 중국식 칭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식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산국이라고 하는데 울릉도 독도 지방을 얘기해요. 이 지역이 원래는 이제 자기들 그 원래 거주민들의 독립된 세력이 있었는데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이 지역을 정복하고 신라 통치 아래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독도 놓고 이제 일본이랑 갈등이 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걸 강조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독도를 지배해 왔는지를 얘기할 때 보통 요걸 얘기 많이 하죠. 신라 지증왕 때부터 우리가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우산국 즉 울릉도와 독도를 정복하고 그때부터 관리를 해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해서 주군제라고 하는 지방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증왕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요. 나라 이름 정한 거랑 왕 칭호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 무슨 무슨 왕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증왕도 기록을 보면 일단 지증 마립간이라고 올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왕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우산국도 기억해 주세요. 이거 워낙 이건 사실 국제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 통치 조직 정비한 거는 그냥 그렇군 하고 지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 2번 정도를 중요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중요한 왕이죠. 버풍왕입니다. 버풍왕.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었죠. 옛날에 이제 그 고구려 얘기하면서 고구려 광개토대왕 공부할 때 어느 나라든 전성기가 찾아오는데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선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는 광개토대왕 장수왕이죠. 특히나 장수왕 때 이제 한강역을 차지하면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광개토대왕 때부터 전성기가 시작되죠. 고구려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소수림왕이라는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고 뭐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설립하고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했었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도 앞으로 찾아올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왕이 필요해요. 그 1단계가 지증왕이었다면 지증왕이 이제 나라 이름을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그다음에 뭐 지방 제도를 정비하고 이런 1단계 준비가 있다면 제대로 된 준비를 했던 게 바로 버풍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버풍왕 때 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더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병부를 설치해서 왕이 군사력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정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관등제, 골품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이 관등제는 관료들의 등급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골품제랑 같이 묶여서 돌아가요. 운영이 묶여서 돼요. 골품제는 좀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면 여기 이제 신라의 골품제인데요. 일단 골품제라는 말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골품제는 골과 품으로 나뉘어요. 이거 보시면 그렇죠.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그래서 골, 품 해서 골품제예요. 근데 이게 신분이에요. 요게 이제 신분입니다. 신분. 요게 신분이고 요게 이제 관등이에요. 관등. 이제 가장 낮은 관등이 조위. 그러니까 처음 이제 관직을 얻으면 요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제 이걸 외워달라는 건 아니야. 근데 조위, 소, 대우, 길사, 사지, 대사, 남아, 대남아, 급벌찬, 사찬, 일길찬, 아찬, 대하찬, 파진찬, 잡찬, 이찬, 이벌찬 이렇게 쭉 승진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요게 요 그래프 보이시죠? 요게 승진 한계선이에요. 승진 한계선. 그래서 보시면 4두품, 5두품, 6두품은 승진 한계가 딱 분명하죠.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두품이다 그러면 이 육두품 출신들은 아무리 본인이 일을 열심히 했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과를 가져왔어도 아찬 이상 승진을 못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이상 승진이 안 되고 여기가 한계예요, 한계. 그냥 칭찬만 받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복색도 이 복색은 관복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복색. 그래서 이렇게 뭐 자색, 비색, 청색 이렇게 황색 이렇게 있는데 어, 보시면 진골만 오로지 진골만 끝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 기억 나시려나? 그 백제랑 결혼 동맹 맺었을 때 이벌찬 빚이라는 귀족의 딸을 보냈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벌찬이 요 이벌찬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관등인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진골밖에 없잖아요. 이 진골은 기본적으로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는 특이하게도 왕이 있고 그 왕의 친척들, 그 왕족들이 가장 높은 관직을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6두품, 5두품, 4두품, 특히나 4두품이면 거의 노예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 일단 관직으로 올라갈 수는 있죠. 승진을 어디까지 하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골품제 적용을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다 귀족이에요. 근데 그 귀족들 중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느냐. 요런 게 이제 구분이 될 뿐이지. 근데 3두품, 2두품, 1두품도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귀족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일반 백성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안 적는 거고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요 정도까지 오면 사실상 귀족이라고 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진골은 모두가 다 왕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특이하게도 가장 높은 관직자들은 다 왕족이다. 이런 특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또 나중에 통일신라 이후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골품제를 버풍왕 때 정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는데 좀 과정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신라는 워낙 이제 중국의 선진 문물들을 뒤늦게 받아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신라 고유의 종교색이 워낙 강했거든요. 그래서 신라의 귀족들은 신라의 원래 있는 전통 종교를 계속 믿고 싶은 거예요. 전통 종교를 믿고 싶은데 왕 입장에서는 왕권을 강화해야겠으니까 신라인들의 종교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왕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불교가 전래가 됐어요. 전래가 됐는데 귀족들이 거부하니까 불교가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나섰던 게 이차돈이라는 승려예요. 그래서 이차돈이 뭐라고 이거 아마 아실걸? 이차돈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불교가 정말 신성한 것이라면 그리고 부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라면 나를 죽였을 때 내 몸에서 흰 피가 쏟아져 나올 거고 만약에 불교가 정말 별게 아니고 부처님이 아무것도 아닌 양반이라면 내가 그냥 죽을 것이다. 나를 죽였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죽여보니까 목을 잘라보니까 목에서 새하얀 피가 막 솟구쳐 올라왔다고 하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즉 사실은 왕은 불교를 인정하고 싶은데 귀족들의 반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차돈을 계기로 이제 왕이 자, 이 사람까지 이제 죽었어. 흰 피도 나왔어. 이제 믿을 수 있겠지 이러면서 왕이 설득을 해서 불교를 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왕은 원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도 사용했다는 거. 이 연호 개념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연호라는 게 뭐냐면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쓰는 연도 2020, 이 연도도 이름이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요. 석이라는 연호가 붙는데 요거는 이제 예수의 부활을 기준으로 연도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 연호라는 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쉽냐면 왜 여러분들 이제 뭐 연애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막 며칠 며칠 이렇게 세죠. 우리 사귄 지 며칠 이런 식으로. 우리 며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우리 37일, 뭐 우리 72일 막 그 우리가 연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날짜들의 이름을 붙인 거잖아. 우리라고 하는 우리 며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왜 연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냐면 시간은 모든 것에 적용되죠.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이름을 붙이면 이 시간 자체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시간 자체가 이 연호의 상징성에 갇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어떤 황제가 연호를 정해요. 황제가 연호를 정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황제가 정한 이 연호가 이 황제의 시간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데 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이 시간이 황제가 정한 대로 흘러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황제가 정한 이 시간의 이름 안에 모든 시간이 적용된다. 그래서 황제권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호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 금관가야 기억하시죠? 왜 그 신라 뇌물마립관이 고구려 광개토대왕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죠.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고 있었던 가야랑 왜를 공격하잖아요. 그때 이제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약해졌던 게 금관가야였었죠. 근데 이때 버풍왕 때 망해요. 그래서 버풍왕의 공격을 받아서 금관가야가 완전히 망하고 신라가 금관가야를 집어삼키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정비들을 통해서 버풍왕 때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때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해서 국력을 키웠던 게 나중에 이제 신라가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던 신라의 진흥왕이 전성기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이자 바탕이 된 거죠. 특히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다 중요해요. 병부, 뭐 율령, 뭐 관등제, 골품제 다 중요한데 일단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핵심은 다 중요해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율령이랑 불교예요, 불교. 연어도 중요한데 왜냐면 병부를 설치하고 관등제, 굴품제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법이거든요, 법. 그래서 이 율령 반포한다는 거에 사실은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법이 흥한 왕이다. 그래서 율령을 반포한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요, 법흥왕이라는 칭호 자체는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법을 흥하게 한 왕이다.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좀 기억하는데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렇게 배웠으면 이제 우리가 앞전에 완성하지 못했던 물음표가 남았던 그 표를 이제 완성할 수 있죠. 신라에서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했던 그 왕. 누구라는 거예요? 버풍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잠깐 스탑해 두시고 아니면 캡처를 뜨셔서 요거 꼭 학습지에 옮겨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흥왕의 내용을 볼 텐데 신라 전성기에 해당하는 왕이에요. 이쯤에서 한번 각국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왕들을 쭉 보면 백제는 근초고 왕이었죠. 그리고 백제 근초고 왕의 어떤 전성기를 준비시켜준 왕은 고위 왕이었었고요. 고위 왕 때 뭐 율령 반포하고 뭐 관등제 정비하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가 전성기고 그 전성기를 준비했던 왕은 소수림 왕이죠. 뭐 불교 공인 뭐 이런 것들 태학 설리 뭐 율령 반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라는 법흥왕 때 준비를 해서 이때 뭐 불교도 공인하고 율령도 만포하고 병부 설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정비를 해서 진흥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진흥왕은 일단 황룡사를 지어서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고 이게 이제 이런 데서 느껴지는 거야. 왕은 불교를 원했는데 귀족들이 불교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죠. 근데 어쨌든 바로 직전 왕인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됐잖아요. 왕이 이긴 거지. 그러니까 공인된 김에 바로 그 다음 왕 때 어마어마한 규모의 절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신라는 이제 불교의 나라다라는 걸 확 보여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왕권을 키우는 거예요. 이제 왕이 원했던 불교를 왕이 귀족을 이겨서 공인시킨 거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걸 확실하게 이미지를 새겨놓기 위해서 거대한 절을 짓는 거지. 그래서 황룡사는 실제로 수도 경주에 짓고요. 굉장히 규모가 커요. 지금은 다 불타서 없어졌는데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어떤 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경주에 지금은 다 불타서 터만 남았는데 터만 봐도 그 규모가 상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특히나 지금 여기 이제 건물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인데 주춧돌이 이렇게 테두리 안쪽에도 주춧돌이 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건물이 2층 이상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춧돌이 바깥쪽에만 있지 않고 안쪽에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는 건 황룡사가 굉장히 큰 규모로 지어진 절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화랑도를 조직을 해요. 화랑도를 근데 화랑도가 원래 이제 있었던 조직인데 이때 좀 더 체계화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조직을 정비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화랑도를 더 체계적으로 조직해서 화랑도는 일종의 교육 조직이에요. 근데 청소년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 단련도 하고 군사 훈련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조직이고 이 화랑도 출신 인물들이 나중에 이제 신라 전개에서 활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위인들 중에는 화랑도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되게 종합적인 교육기관인데 화랑도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이제 옛날에 이제 화랑이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 화랑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화랑낭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화랑은 주로 귀족층에서 선발을 하고요. 낭도는 주로 평민층에서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랑과 낭도가 함께 어울리면서 귀족과 평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조직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화랑을 뽑을 때는요. 특히나 이 화랑을 뽑을 땐 제가 이 사진을 왜 넣냐면 실제로 외모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드라마였죠? KBS네요. KBS에서 화랑이라는 드라마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드라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캐스팅을 할 때 남자 배우의 외모도 하나의 기준이 됐다. 왜냐하면 실제로 기록상 화랑을 선발할 때는 이렇게 외모를 많이 봤다라는 거죠. 잘생겼죠. 이게 나 몰랐는데 이게 나 한자만 읽을 줄 아니까 한자만 읽었는데 이제 김태형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얘가 걔라며 BTS 멤버라며 누구라더라? BTS 하여튼 비랬나 모르겠다. 잘생겼죠. 근데 어쨌든 화랑을 뽑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외모도 봤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신라의 교육조직 청소년 단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라의 귀족 출신의 화랑과 평민 출신의 낭도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귀족과 평민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육조직이기도 했었다라는 거고 이렇게 PPT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 잘생긴 남자의 얼굴을 오랫동안 보면서 수업을 한다는 게 좀 토할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저도 그냥 예쁜 여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PPT 만들면서 이게 몇 년째 이제 고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유 빼고 다른 연예인을 넣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 그래도 제 기준에는 아이유를 넘어서는 연예인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르세라핌이 김채원이랑 막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은 아이유가 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유 사진을 넣은 거는 그 화랑 잘생긴 사진 오래 보고 있기가 억울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억나시죠? 빈칸에 뭐 들어갈지 아시겠죠? 백제 누구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나누어 점령했다. 누구야 이거? 그 서러웠던 왕. 신라한테 배신당하고 나중에 막 신라 복수하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관성에서 죽는 왕. 성왕이죠, 성왕. 성왕이랑 같이 동맹을 맺고 이때까지만 해도 나제 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나누어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어 배신해 버리죠. 백제를 배신해서 백제가 차지했던 하류 지역까지 독점해 버리죠. 그래서 나제 동맹이 이렇게 깨지고 신라가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일이 있은 지 1500년 가까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거를 배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배신이 맞고. 이게 사실 좋아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약간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약간 욕먹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야. 자기가 이런 행동, 이런 결정을 하면 이게 역사의 기록에 남을 거고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내가 비난당할 거다. 이거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한강을 독점해서 뭐 하려고? 물론 한강은 좋은 땅이죠. 농사도 잘 지어지고. 근데 농사 잘 지어지는 땅은 신라에도 많이 있거든요. 낙동강도 있고.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의 신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아쉽고 가장 억울하는 게 뭔 것 같아요. 가장 답답한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국이 너무 인구도 많고 국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선진문물들은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고구려랑 백제는 바로 이렇게 교류가 되니까 중국의 선진 문물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교류가 되니까. 근데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가기에는 당시의 기술로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강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랑 직접 교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진 문물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게. 그래서 진흥왕은 반드시 한강 유역 전체의 독점을 원했고, 그리고 이 독점을 성공하자마자 뭘 세우냐면 당항성이라는 일종의 항구를 세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진흥왕의 목표이자 꿈이자 그런 거예요. 중국이랑 직접 교류하는 거. 왜냐면 그동안 신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답답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드디어 뚫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백제를 배신해서 한강을 독점했던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를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꼭 나눠서 기억하셔야 돼요. 음, 금관가야가 먼저 이제 가야 연맹을 주도하잖아요. 근데 금관가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정복했던 건 버풍왕이었고 그 다음에 금관가야 뒤로 가야 연맹을 주도했었던 대가야를 정복했던 건 진흥왕이다. 그래서 금관가야는 버풍왕, 대가야는 진흥왕한테 멸망한다는 거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진흥왕이 워낙 넓은 영토를 점령을 했다 보니까 전성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강 유역 차지하고 나서도 고구려 쪽으로 좀 더 치고 올라가서 막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가능했냐면 고구려가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구려는 그냥 듣고만 지나가세요. 고구려는 당시에 안장왕, 안원왕, 양원왕 이렇게 거치면서 막 왕의 계승 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이 신라의 공격을 이제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라가 이렇게 땅을 빼앗은 건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되찾아요. 근데 어쨌든 진흥왕은 이렇게 영토를 점령해 나가면서 자기가 점령한 영토마다 이제 이걸 순수라고 하는데 뭐 직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여기 이 땅이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너네 원래 고구려 사람이지. 근데 이 땅을 우리가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겼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어.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부터 신라 사람이야. 여기가 신라 땅이 됐으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해줄게. 내가 정말 잘해줄 거고 너네가 신라 사람이 됐고 정복당했다 그래서 너네 절대 차별하지 않고 너네가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끔 배려하고 지켜줄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직접 본인이 돌아다녀요. 이걸 순수라고 해요. 왕이 늘 하는 거예요. 근데 진흥왕은 이렇게 새로운 정복 지역이 생길 때마다 직접 가서 정복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내가 잘 해줄 거라고 약속해주고 이런 순수하는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순수를 맞다라는 걸 비석에 새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복지마다 비석을 새기는데 어 요게 이제 지금 지도에 보시는 뭐 창녕비, 단양신라 적성비, 뭐 진흥왕 순수비, 북한산 순수비, 그다음에 황초령 순수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강을 점령하자마자 중국과의 직접 교류를 위해서 당항성을 설치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항성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가야도 정복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대가야 절대 잊지 마세요. 왜냐면 대가야를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이제 그 한강유역 점령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대가야를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아 맞다 대가야 하는데 막상 시험 문제 풀 때는 생각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버풍왕 금강가야랑 되게 헷갈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뒤죽박죽이 될 수 있죠. 광개토대왕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금강가야가 타격 입었던 거. 신라 버풍왕한테 금강가야가 멸망당한 거. 그다음에 신라 진흥왕 때 대가야가 정복당한 거. 이게 뒤죽박죽이 될 수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진흥왕이 여기저기 본인이 직접 순수를 다니면서 정복 지역에 이제 내가 정복을 했는데 잘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려고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지역들마다 이 정복지마다 비석을 세우는데 이제 그 비석들이 이런 비석들이에요. 그래서 단양 적성비, 북한산 순수비, 창녕 척경비, 황초령 순수비, 마운영 순수비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이렇게 눈으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진흥왕이 이렇게 자기가 정복한 지역마다 비석을 세우고 다녔었구나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이 비석들이 왜 중요하냐면 신라 전성기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지금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알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 만약에 사실 황초령비, 마운영비가 발견이 안 됐으면 신라가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오니까 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구나. 이런 게 이제 사료죠, 사료. 그죠? 사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가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 금관가야가 원래 가야 연맹을 주도했었죠. 근데 금관가야가 광개토대왕 공격을 받으면서 쇠퇴하죠.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더 이상 가야 연맹을 주도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게 대가야예요. 왜 대가야가 이어받았냐면 일단 대가야도 변한 지역이니까 철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요. 그다음에 대가야는 또 농업에도 꽤 유리한 지역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의 유리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관가야가 약해진 이유는 고구려의 무슨 왕?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대가야는 이때 공격을 많이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타격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금관가야가 약해진 뒤로 이제 맹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가야 연맹을 주도하면서 백제가 혼란할 때 이제 영토를 좀 넓혀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게 되죠. 나름대로 이렇게 다른 나라랑 교류도 해보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국 신라 진흥왕에게 합쳐진다. 그러니까 신라 진흥왕한테 정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요 내용들 동그라미 3번, 4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라 진흥왕한테 병합된다는 거. 그러니까 병합은 합쳐진다는 거죠. 즉 나라가 신라 진흥왕한테 정복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